반가워요. 공부해야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2년 동안 같이 역사 공부를 해왔는데, 뭐 이제, 뭐, 물론 그렇죠. 기말고사도 끝났고, 성적 입력도 끝났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인데. 저기, 돌아보니까, 우리가 처음 우리 첫 만남이었을 때 했었던 인생 스타그램에서 오늘날까지 쭉 돌아보니까, 물론 많은 부분들이 부족했고,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다 다룰 수 없는 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사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시면 한국사는 필수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있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 둘 다 중국사는 중첩이 돼요. 세계사에서도 나오고 동아시아사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만약에 역사 계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하신다면 그때 좀 최소한의 이해는 가지고 고등학교 수준의 수업을 소화하실 수 있게끔 이제 기본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근데 그렇다고 또 시험도 끝난 분들한테 부담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한 서너 시간 정도로 중국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침 또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현상인데, 솔직히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등교를 하면 이렇게 수업 진행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미안하죠. 그래서 뭐 영화 틀게 되고 드라마 틀게 되고 그러는데 어 오히려 온라인이라서 이런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대신 과제를 가볍게 드리잖아요. 말 나온 만큼 과제는 그냥 간단하게 위드랑에서 안내되어 있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알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는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국사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볼 텐데, 본격적인 역사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소개를 하려고요. 이게 지금 현재 중국 지도예요. 2020년 현재 중국 지도인데 어, 요 선들 가 있는 거 있죠? 요 경계선들. 요거는 요게 이제 중국의 가장 큰 행정단위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정단위는 도죠, 도. 어,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처럼 몇 개의 광역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도가 아니라 성이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내몽골 자치구, 뭐 호북성, 운남성, 또 신장기구로 자치구, 뭐 이런 성들이 보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광서성도 있고요, 광동성도 있고요, 뭐 운주성도 있고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성이 가장 큰 행정자치 단위다. 그 정도는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중국사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중국은 물론 다민족 국가지만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중에 98% 정도가 한족이에요. 한족.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국사라고 하면 한족의 역사, 한족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배운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중국사에서 만들어지는 국가들도 대체로는 이제 한족이 만든 국가다. 그래서 보통 중국인 하면 대체로는 한족을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한족과 그 위에 살고 있는 북방민족들 간의 관계가 중국사의 대부분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족이라는 거. 흔히 중국인을 얘기하면 한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중국의 역사를 얘기하면 한족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도는 현재의 중국이라고 했죠. 근데 보통 중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대체로 요 정도 권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나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더 정벌해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대체로는 요 권역대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의. 그리고 요 바깥 부분은 지금의 이 지역은요. 중국의 왕조적으로는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때 정복한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 이전에는 중국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라인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영토를 이해할 때요. 어, 중국의 땅을 얘기할 때는 보통 요 두 개의 강을 축으로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황하강, 4대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하죠. 황하강. 여기에 왜 황하냐면 여기에 어,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는데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 사막에서
물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사막에서 이제 물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 황하강은 사막의 모래를 품고 내려와요. 그래서 물의 색깔이 대체로 모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누런색을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누를 황자를 써서 누런강이다 이런 의미예요. 황하강이고, 그리고 이 큰 강 유역에서 4대 문명도 시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주된 한족 문명의 발상지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북지대라고 불러요. 근데 왜 화북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칭할 때 뭐라고 칭하냐면 요런 한자를 써서 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이런 한자를 써서 우리가 한이라는 한자를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삼듯이, 얘들은 화라는 한자를 자신들의 한자로 삼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들 중국의 북쪽 지대다라고 해서 화북지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으로는 요 아래쪽 황하강보다 길이는 좀 더 긴 강이죠. 장강이라고도 부르는 양쯔강, 요 지대를 이제 강남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를 이해할 때는 민족적으로는 한족이라는 거,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북쪽 황하강 유역의 화북지대, 그리고 이제 남쪽 장강 혹은 양쯔강 유역의 강남지대, 그 두 강이 축이 된다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강남지대면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지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오리엔테이션은 끝난 것 같아요. 민족적으로 한족이라는 거, 그다음에 중국 영토는 북쪽 황하강 유역의 화북지대, 남쪽 양쯔강 유역의 강남지대, 그 두 개를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왕조인데, 중국의 왕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 중학교 때 이제 제 담임 선생님이시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사회 담당하셨었는데 역사를 담당했었지. 그때는 지금처럼 사회랑 역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서, 어쨌든 그때 그분이 이제 중국의 왕조가 하도 많으니까 요거를 가르쳐 주실 때 노래를 불러 주셨어요. 그 노래가 은주, 춘추, 전국, 진한, 위진, 남북조, 수당, 송원, 명청 뭐 이렇게 가는데 조금 민망하네요. 약간 현타가 오는데. 근데 그분은 저랑 다르게 현타도 안 오고 이렇게 딱 학생들을 위해서 되게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마치 막 보니 하니처럼 해주셨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참 신기한 게, 그때 그분이 그렇게 노래를 해주셨던 그 멜로디로 저도 지금도 나이 30이 넘은 지금도 뭔가 중국사를 빠르게 떠올려야 될 때면 그 노래부터 부르고 와요, 머릿속으로. 예. 그래서 뭐 당나라의 어느 나라 이러면은, 심지어 한국사 수업할 때도 중국 왕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도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수업하다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요 포인트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 그런 영향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은주, 춘추, 전국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왕조들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역사를 옆에 같이 놔드리면 좀 느낌이 올까 싶어서 회색으로는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왕조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들을 보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가 대충 고조선이 시작이 되고, 고조선은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고조선이 망한 뒤에 뭐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이렇게 초기 철기 시대의 국가들이 등장하죠.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철기가 전국화됐기 때문에 그 전국화된 철기를 바탕으로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이런 나라들이 등장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무너지고 위진남북조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위가 있었던 요 시기가,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설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소설이죠.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시대고, 이제 위, 촉, 오, 이렇게 세 개의 나라죠. 그래서 위나라의 조조, 촉나라의 유비, 그다음에 오나라의 손권, 이렇게, 그리고 유비의 동생들로 뭐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었던 소설이 삼국지인데, 그 배경이 되는 게 위진남북조고요. 그 조조가 이끌었던 위나라의 관구검 장수, 관구검이라고 하는 장수가 우리나라 고구려 때 이제 우리나라에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대체로 위진남북조 시대랑 삼국시대랑 겹치는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가 끝이 나는 건 수나라 거치고 당나라 거쳐서, 당나라 때 신라와 힘을 합쳐서 나당연합군을 결성하는 해서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리는 게 삼국시대의 끝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그리고 위에 고구려를 계승하는 발해가 등장해서 남북국 시대가 되죠. 그리고 중국사 입장에서는 당나라가 무너지고 송이 등장하고 요 시기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송나라가 무너지고 몽골족이 전 중국을 차지하면서 원나라가 들어서죠. 그리고 이제 원나라가 우리나라에서도 공격을 해와서 어,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만 항복을 받아내고 원간섭기 시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원이 무너지고 얼마 안 있다가 명나라가 등장을 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이 등장하죠. 그리고 명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임진왜란이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으로 명나라가 멸망했다. 이건 틀린 말이지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약화되죠. 그리고 명나라는 나중에 이자성의 난이라고 하는 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명나라가 임진왜란을 도우면서 많이 약해졌을 때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 여진족이 만든 나라가 이제 청이죠. 요게 이제 중국의 마지막 왕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요 시기가 이제 1900년대 뭐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어떤 영향력들이 이제 열강들을 타고 제국주의 열강을 타고 아시아 쪽으로도 넘어오면서 어떤 시민혁명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아시아 쪽에도 뻗치게 되죠. 그러면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민국은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요렇게 되는데 쉬운 한자죠. 근데 백성민자의 나라 국자예요. 그래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에게 주권이 있는 일반 백성에게 주권이 있고 일반 백성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제 민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황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바뀌게 돼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요 시기가 1911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랑 병합되는 게 1910년이니까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요 시기도 거의 사실은 같아요. 저기 뭐야. 일본이 패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 그 시기에서 조금 더 뒤로 밀리면 이제 중국이 기존의 국민당에서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는 광복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요 부분은 차례차례 이제 나중에 간단간단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중국에 대한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 요 중국사에 대한 간단한 이해 수업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중국사. 그래서 요 정도면 어디 가서 공부 좀 했구나. 중국사에 관심이 좀 있구나 하는 소리 정도 들을 만큼만 그래서 부담 없이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사의 시작으로 삼왕오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한민족의 시작점은 단군 왕검이죠. 그래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사에 있어서 특히 중국 한족의 이제 민족적 시조를 이제 삼왕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왕오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8명이에요. 삼왕, 오제 이렇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사의 시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삼왕엔 신농씨, 복희씨, 여화씨 그리고 오제는 황제 헌원, 전옥 고양, 제국 고신, 제요 방훈, 제순 중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삼왕까지는 그래도 역사를 전공했다거나 관심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오제는 사실 황제 전욱 정도나 알지 많이 알아요. 황제 전욱 제국 그 정도 알지 오제를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삼왕 오제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셔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삼왕 오제라는 표현은 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국 한나라 가면 한나라의 역사가 중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기라는 책을 쓰는데 그게 이제 중국 최초의 가장 오래된 정식 역사서예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을 이제 기준 삼아서 어, 정해진 이름입니다. 알려져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상징해서 볼 건 뭐냐면 왜 이 삼왕오제를 이제 한족의 민족적 시조다 이렇게 딱 못 박아두고 얘기를 하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동사법.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나라 단군왕검의 설화를 보면 환인이 하늘을 다스리고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이제 땅을 다스리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인 환인이 아들인 환웅을 내려보내죠. 내려보낼 때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세 명의 신을 같이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설하지만 요거를 해석할 때 풍백, 바람이고 우사, 비고
운사, 구름이란 말이에요. 즉 농경과 관련이 있는 이제 날씨를 조정하는 신들이란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아, 한민족이 농경민족이구나,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민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사망 중에 하나인 신농시가 농사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건 아, 이들을 시조로 삼는 민족인 한족이 농경민족이고 정착민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중국은 아래는 한족이 살지만 위에는 북방민족이 산단 말이야. 근데 이 북방민족은 대체로 유목민족이에요. 즉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다니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민족적으로 구분시켜주는 설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농시, 복희시, 여화시, 뭐 오제 요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사망오제라는 표현 자체와 사망오제에서 농사를 가르치는 신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한족이 농경민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왕조로 하나라를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노래 부를 때도 하나라는 빼고 불렀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를 연구할 때는 두 가지가 맞아야 진실로 보통 여겨요. 즉, 어, 기록이 있으면 이 기록을 입증하는 유물유적이 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아, 여기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입증하게 돼요. 그리고 기록도 최소한 서로 입장이 다른 두 개 세력 이상의 기록이 공통되어야 아, 그렇구나. 이거 약간 해골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죠? 해골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기록도 이제 서로 쓴 사람이나 세력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기록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또 그 내용이 유물유적으로도 입증이 되어야 아, 이게 사실이구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라 같은 경우엔 사마천이 썼던 사기의 기록은 보여요. 심지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요. 우왕이라는 사람이 개국을 기원전 2070년에 해서 이제 472년간 이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 수치는 472년이라고 하는 수치는 사마천이 사기에 적은 이 하나라의 왕조, 그래서 어느 왕이 몇 년 했고 어느 왕이 몇 년 했고 어느 왕이 몇 년 했고 이걸 다 합쳐보니까 472년이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입증시켜줄 유물유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구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존한 왕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통은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라는 아직까지는 구라다, 그렇게 보시면 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인데 예전에는 이제 은나라라고도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은나라라고도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상나라입니다. 어, 존재가 학문적으로 확인되는 첫 번째 왕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에도 등장하고 유적지도 발견되는 그런 첫 번째 왕조가 이제 상나라예요. 그래서 기원전 1600년부터 1046년까지고요. 사실 정확하게 1600년은 아니겠죠. 근데 대충 요 얼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냐면 이제 멸망하는 시기는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정확하게 잡혀요. 그런데 이제 시작한 시기는 요거는 그냥 들어만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상나라의 유물로 보이는 유물을 꺼내서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유물로 보이는 걸 꺼내서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 유물 안에 있는 성분 중에 탄소가 일정한 반감기를 거치면서 성분이 변해요. 그래서 그 탄소가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놓고 이게 얼마나 오래된 유적인가를 판단하거든요. 그걸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라고 하는데 그걸로 판단해 봤을 때 요 정도쯤 몇백 년쯤 됐겠다라고 봐서 100년 단위로 끊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3600년 됐겠다라고 판단해서 기원전 1600년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보면 되게 오래됐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황하강 유역에서 발전을 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문명의 발상지의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갑골문이랑 청동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청동기인데 어 뭐 청동 소재로 만든 도구들을 청동기라고 하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보고 있는 산발솥이에요. 세발솥. 근데 중국에서는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다리가 3개 달린 솥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요게 되게 크기가 다양해요. 정말 이렇게 음식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정말 식탁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작은 적당한 규모의 냄비만한 것도 있고
아예 음식을 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꾸미는 디자인 용도로 쓰는 정말 사람 키만 한 150, 160cm만한 그런 솥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크기로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자세한 그림들이 있는데 상나라의 청동기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서요. 굉장히 자세한 그림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명문이라 그래서 여기 글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료의 연구가 됩니다. 근데 이건 또 서양과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인 게 서양 고대 그리스의 그릇들 같은 것도 보면 이제 기록화식으로 당시에 여러 가지 설화나 신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릇에 그림으로 새겨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있었던 일이나 여러 가지 기록들을 그릇에 명문처럼 새겨놓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체로 이제 3,000년 이상 된 것들이에요. 보통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를 해보면 3,000년 이상 된 것들이고 그래서 상나라가 청동기가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세발솥이 많이 나와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이라고 불러요. 정.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리고 또 상나라를 대표하는 이 유적 중에 유적이 아니지 유물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유적과 유물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물건은 유물이고요. 장소는 유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이제 갑골문인데 갑골문 같은 경우에는 역사 시간뿐만이 아니고 아마 중국어 시간에도 배우지 않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자라는 과목을 설치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한자 시간에도 배울 거예요. 그 한자의 발달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가 갑골문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보통 상형자 형태죠. 상형자. 네, 상형자라고 하는 건 이제 모양 상자에 형태 형자를 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물, 뭐 나무면 나무, 뭐 냇가면 냇가, 하늘이면 하늘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을 그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그걸 단순화시켜서 글자로 만드는 걸 상형문자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냇가를 상징하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본따서 이렇게 뇌천자를 쓰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면 이제 어, 나무의 나뭇가지를 형상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어, 하고, 그 다음에 뿌리 그러면 근본 본자, 그래서 여기가 뿌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본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한자가 상형자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람은 함께 사니까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사람 위에 있는 것 하늘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단순화시켜서 만든 글자를 상형자라고 하는데 갑골문은 그러한 형태로 제작된 문자고요. 또 갑골문은 기록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당시에는 신정정치였어요. 재정일치 사회의 신정정치였는데 이제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 결정을 신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왜 갑골문이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뼈예요, 뼈. 요게 뼈골자인데 넓은 뼈들 있죠. 소의 어깨뼈나 아니면 뭐 거북이 등짝, 요거는 거북이 등짝이에요. 요런 뼈에다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할 생각인지를 써 넣어요. 옆 나라를 공격할 거다, 뭐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그걸 불로 이렇게 구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쩍쩍 갈라지거든요. 어 여기 이제 쩍쩍 갈라지면 그 갈라지는 문양이 신의 뜻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갈라지는 모습을 해석해요. 이렇게 갈라졌다는 건 신의 뜻이 이렇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결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어,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여러 중대사의 결정을 신에게 맡기는, 그런데 왕은 그 신이 보여준 뜻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권력을 갖는 그런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두 가지 유물이 이제 청동기와 갑골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나라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주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전투가 모갸의 전투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중국을 지배하는 이런 상태를 은주혁명이라고 하는데, 상주혁명이 아니고 은주혁명인 이유는 원래는 상나라인데 주나라가 상나라를 좀 낮춰 부를 때 은나라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은주혁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주나라인데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등장을 했고요. 그걸 은주혁명이라고 하고 이제 자신들이 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공격해서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그렇게 공격을 했는지 폭력적인 행위인데 그걸 했는지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친구랑 싸우면은 내가 왜 저 친구를 욕했는지 때렸는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나라도 우리가 상나라를 때린 건 우리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덕치주의와 천명사상인데, 어, 이제 주나라가 볼 때 상나라는 무조건 정치를 신에게만 맡기는 그런 형태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신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고 덕으로서 다스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아, 사람이 덕이 있어, 그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랄까?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잘못된 점만 지적해주고 뭔가 막 벌을 주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바르게 될 때까지 충고나 교육만 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것들이 덕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국가의 지도자나 왕은 백성을 그렇게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게 이제 덕치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명사상은 뭐냐면 요건데 하늘의 명이라는 의미예요. 하늘의 명령. 근데 이제 이 주나라의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제 천명을 받아야 하늘의 명령을 받아야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데 그동안에는 천명이 상나라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상나라가 천명을 다 했고 하늘이 그 명령을 상나라에게서 거두어 갔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우리 주나라에게.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과거의 상나라가 자격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하늘이 그 명을 거두어 갔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졌고 새롭게 그 천명을 하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중국을 지배하는 걸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들의 새로운 제도는 이제 봉건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지방 제도예요. 지방 제도인데 음, 아이돌 팬이라면 익숙한 용어가 나오죠. 조공이라는 표현. 어떤 건지 봅시다. 저기 뭐야 봉건 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지방 제도예요. 근데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수도 이제 황하강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왕은 여기에 있어요. 중앙을 다스리는데 나머지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여기 너무 멀잖아. 그죠? 그래서 뭐 지금처럼 막 자동차 타고 얼른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 땅덩이가 너무 넓어서 지금도 이거 자동차 타고 가도 막 이틀, 3일이에요. 예비기름 싣고 가야 된단 말이야. 막 먹을 것도 싣고. 근데 이 시대 때 말 타고 가면은 뭐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씩 걸리지. 그러니까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막 카톡으로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먼 지방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왕이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가서 다스려 줘야 돼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왕의 가족 구성도를 보면 왕이 있고 뭐 마누라가 있겠죠? 마누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딸도 있겠지만 어 자식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아들에게는 왕위를 물려주면 되죠.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얘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을 제후로 봉해요. 제후로 봉하고 요렇게 각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왕의 피를 이어받은 신성한 아이들이니까 너희들이 이 지역을 알아서 다스리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여기서 얻은 힘을 바탕으로 배신 때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왕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해요. 이게 조공이에요. 조근 공납이라고 하는데 이제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금이랑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이랑 이런 것들을 중앙으로 와서 왕에게 바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조공이에요. 그러면 왕은 또 받기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받은 조공보다 더 큰 보물들을 이제 돌려줘요. 회사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요즘도 뭐 이제 뭐 팬들이 막 아이돌들 막 굿즈도 사고 막 이렇게 팬 이제 생일 되면은 아이돌 생일 되면은 저기 뭐야 뭐 또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갖다 바친다는 표현보다는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제 뭐 가수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나한테 주시지 마시고 그 모아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용어의 유래가 여기라는 거죠. 근데
어, 이쯤 얘기가 나오면은 쌤도 혹시 아이유한테 근데 저는 그런 짓은 안 해요. 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아이유가 아니고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가수긴 한데 그리고 심지어 저는 유엔아 회원도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조공이라는 표현의 유래가 이거라는 거. 그리고 그런 표현하죠. 봐봐요. 어, 아이돌이 이렇게 연예인이 있고 팬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걸 조공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돌이 팬에게 주기도 하잖아요. 사인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야 아이돌 체육대회 그 뭐라 그러죠? 아육대 하면은 응원원 팬들한테 도시락을 쏜다든지 뭐 그 역조공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잘못된 표현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어 황제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제후가 조공을 바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되돌려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역조공이 아니고 사실은 회사라고 해요. 근데 요 용어는 이상하게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조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극에서 주로 보잖아요. 근데 사극에서는 회사라는 표현까지는 안 썼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용어가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근데 뭐 어디 가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돌 팬 활동할 때 남들은 뭐, 막 그 연예인 다 역조공 해줬어. 막 이렇게 말하는데 혼자, 다 회사 받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는 용어입니다. 전공자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용어니까. 그냥 생각나서 얘기한 거니까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에서는 토지제도로 정전제를 실시했다고 해요. 근데 이 정전제라는 건 뭐냐면, 요 정자가 우물정자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왜 정전제냐면, 어, 요게 이제 8가구가 한 팀이에요. 그럼 이제 느낌이 오죠. 땅을 요렇게 9등분을 해서 요렇게 8개의 땅은 각각의 집이 농사 짓는 거예요. 태진이네, 누구네, 뭐 누구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요 8집이 같이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확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요걸 정전제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괜찮은 시스템이죠? 괜찮은 시스템처럼 보이는데 요게 실제로 시행됐을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농사가 안 지어지는 땅도 많거든요. 중간에 산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물이 닿지 않는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게 뭐 거기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어야 되고 막 물이 중간에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고 막 다 제각각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무슨 색종이처럼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봤을 때 그냥 이제 이상적으로는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전제가 시행되었을지는 의심스러워요. 근데 그것도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오래된 나라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실시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실시했을지는 갸우뚱하게 되는 구라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제 학계에서 논란이 많아요. 실제로 했겠느냐? 아니었겠느냐? 논란이 많은 제도고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장 그러니까 그 중국도 오랜 역사 동안 그리고 한국도 오랜 역사 동안 가장 중심이 되는 철학 이념이 유교였잖아요. 근데 그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토지 제도로 생각하는 게 저 주나라의 정전 제도예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 주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유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효 이런 것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전제도 그렇고 봉건제도도 그렇고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제도다. 유교의 이상향이다. 그래서 유교는 나중에 역사가 진행이 되어도 이제 과거 주나라처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유교의 학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하게 돼요. 그들이 주장했었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봉건제, 정전제의 형태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상나라와 주나라의 어, 영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은허 있죠? 은허가 상나라의 수도예요. 상수도고 그다음에 요 호경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주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의 낙양이죠, 로양. 요렇게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다음에 요 빨간색 점은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인데 뭐 양사호, 용산, 뭐 따시, 허무두, 호모도 문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그 아래 창장강이라고 나오는데 양쯔강이에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양사호나 룽산 문화, 따시 문화, 허무도 문화 요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죠. 근데 여기서는
채도 흙도 이래서 색깔로 염색이 된 토기들이 주로 출토가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주나라 봉건의 혈안적 결속력이 약화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주나라 첫 왕 때야 이제 왕이 있고 뭐 사랑하는 마누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들들이 있으면 1, 2, 3, 4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그럼 이제 이들은 형제죠. 그럼 친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왕은 또 이제 물려주고 그다음에 얘들은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아들은 제후라는 그걸로 가봐 제후라는 자리로 봉해져서 지방에 가서 자기 땅을 다스리죠. 근데 자기 아들이 여러 명이야. 그럼 이걸 또 나누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어 이게 쭉 몇 대, 5대, 6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물론 땅도 쪼개지겠지만은 이 원래 1대 1대 이어지는 왕가와 이 지방과는 이렇게 지방의 제후와는 친척 관계가 되게 멀어지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설 추석 때도 보기 힘든 친척이랑은 되게 어색하고 남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나라의 봉건제가 시간이 오래 흐르고 이제 세대가 몇 세대 흐르면 저 사람이 왕이라고? 내가 왜 조공을 바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아유 뭘 왕이야 막 내가 쟤를 왜 모셔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결정적으로 주나라가 북방민족의 침입을 당해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수도를 옮긴다는 게 마치 우리 한국사에서 어 저기 계로왕 때 백제가 고구려에 공격받아서 문주왕 때 이제 도망가잖아요. 웅진으로. 그런 것처럼 북방민족의 공격으로 그걸 감당을 못해서 도망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약화돼요. 요거를 주의 동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더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의 동천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주나라의 왕권이 약화되니까 그 틈을 타서 봉건제후들이 나 그동안 지금 왕이랍시고 쟤 모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옛날에 선조랍시고 모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왕권도 약해졌는데 뭘 모셔 뭘 조공이야 안 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봉건제후들이 분열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팬들도 이렇게 아이돌이 뭔가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하면은 손절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봉건제후들이 그렇게 분열을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주나라가 여기 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 지방을 여러 제후들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후들이 세대가 흐를수록 주의 왕을 더 이상 모시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열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그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는 이제 여러 개의 어떤 세력이나 나라로 분열된 상태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표현하죠. 물론 중국의 이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라고도 하지만 또 시사적인 표현으로도 여러 개의 세력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을 때 그때를 뭐의 춘추전국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뭐 아이돌의 춘추전국 시대이다. 걸그룹의 춘추전국 시대이다. 보이그룹의 춘추전국 시대이다. 뭐 래퍼들의 춘추전국 시대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 물론 이 나라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봐주세요. 여기 요 진나라 요 진나라는 봐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진이 있는데 다른 나라예요. 이게 한자가 달라요. 이게 우리가 한글화해서 읽으니까 그렇지 아마 중국어 발음도 다를 거예요. 요 진나라가 이제 이렇게 쓰는 진나라고 그다음에 요 진나라가 이렇게 쓰는 진나라인데 하여튼 한자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요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 다른 나라는 다 몰라도 좋은데 진나라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연나라는 알아두면 조금 좋은 게 고조선이랑 싸운 적이 있어요. 그거 하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춘추전국 시대고 여러 개의 나라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나라가 강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강해지려면 그 안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를 경쟁적으로 등용해요. 그래서 걔가 원래 가문적으로 완전 천민 거지 출신이어도 애 똑똑하고 아는 거 많으면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자기네 나라 사람이 심지어 아니어도 돼. 완전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앤데도 유능해 보이고 막 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등용하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내 능력과 내 사상, 내 철학 이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면 내가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를 이끌고 다니기도 하면서 되게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전략과 사상과 철학 이런 걸 홍보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누군가 어느 왕이 알아본다면 데려다 쓰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지금 아직 중학생이라서 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빠꿈 시대나 뭐 세븐에듀 정도만 유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많은 학원 강사들을 보게 될 거예요. 뭐 메가스터디, 뭐 대성마이맥, 그래서 막 그 안에서도 막 누구 굉장히 많은 학원 강사들을 보게 될 건데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학원 강사들도 자기만의 어떤 가르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홍보하고 다니면서 학원도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나라 출신이 아니어도 심지어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나 이만큼 능력 있다고 막 이제 말하고 다니고 보여주고 다니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등장했다는 거고 그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모두 모아서 모든 학자들 모든 사상들이라고 해서 제자 백가라고 하는데 사실 제자 백가는 열 몇 가지가 넘어요. 근데 가장 중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걸 네 가지 유가, 묵가, 법가, 도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유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교고요. 충과 효, 덕을 강조하는 이제 보통은 사실은 원래 덕과 의리를 강조하는데 어쨌든 충과 효, 덕, 의리 이런 걸 강조하는 유가. 근데 유가는 신분 차별을 인정했죠. 그걸 비판한 게 묵가예요. 그래서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 그걸 겸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했던 그래서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묵가고요. 그다음에 법가는 말 그대로 법이죠, 법. 법대로 하든가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른들이 싸울 때 보면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싸울 때 욕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가장 심하게 하는 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욕하면 내가 손해 보니까 나중에 막 모욕죄로 잡혀 들어가고 이러니까 법대로 하든가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너 진짜 그냥 화나서 욕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인생은 실전이야 죽어봐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를 정해진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스리겠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확실하게 벌 주고 잘했으면 확실하게 상 주고 이런 걸 이제 법가라고 하죠. 그다음에 도가는 이제 어 도가는 뭐냐면 이런 거죠. 노장 사상에 의해서 출발이 되는데 여기서는 노자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노자, 장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출발이 되는데 이제 욕심 부리지 말자. 자연의 지시에 순응하자. 자연의 어떤 흐름에 순응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 적은 국민, 그리고 영토 욕심 내지 말고 영토 욕심을 내니까 자꾸 남의 나라 땅 뺏으려고 그러고 전쟁 벌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라도 조금 해도 되고 인구도 얼마 없어도 된다. 소박하게 그냥 자연이 시키는 대로 순응하면서 살자. 그렇게 주장했. 그러면 평화로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게 도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져요. 쟤네보다 나아야겠으니까. 그래서 철기 사용이 굉장히 본격화되는데 제가 늘 이제 2학년 때 철기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두 가지를 되게 여러 번 얘기 많이 했었죠. 뭐였죠? 아마 떠오르는 친구 많을걸? 농업 생산력 그리고 전투력. 농업 생산력과 전투력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국가 간에 특히나 전투력이 강화되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멸국병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내 걸로 만드는 정복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여러 번 반복된 끝에 통일국가가 등장하는 거죠. 진나라예요. 진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진이 이제 최초의 통일 왕조인 거죠. 어, 지금 중국이 영어로 혹시 차이나잖아요. 그죠? 근데 차이나에서 A 빼봐요. 친이죠. 그죠? 어, 진나라에서 유래하는 영단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효공 당시에 상항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장을 해서 이 인물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법과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상필벌이라고 하죠. 잘했으면 확실하게 상 주고, 못했으면 확실하게 벌 주고, 이런 이제 느낌. 그리고 정확한 법률을 정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이제 그래서 뭐 그랬다고 하죠. 한 20kg쯤 되는 쇳덩어리를 이제 대로변에 놓고 요거를 저기까지 옮기면
100만 금을 주겠다. 이렇게 공고문을 띄웠다고 해요. 상황이. 20kg 정도면 좀 무겁긴 해도 나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사람들이 20kg 얼마 한다고 저기까지 뻥치고 있네. 저걸 해준다고 구라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도 안 했는데 어느 특이한 한 명이 야 뭐 밑져야 장땡이지 20kg 얼마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옮겼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실제로 돈을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라에서 법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진짜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 식으로 법과 중심의 상한개혁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진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 중국의 통일을 완성한 진시황이죠. 그리고 진시황 하면서 법과도 같이 떠올리는데 진나라의 법과 개혁은 진시황 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효공은 이제 진시황보다 훨씬 앞선 왕인데 요 왕 때 이미 상황을 중심으로 법과 개혁이 있었고 법과 중심 개혁을 이루면서 국가가 강해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진시황 때 통일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필요해요. 진시황도 법과를 채택한 건 맞지만 진나라의 법과적 개혁은 진시황 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이미 있었다는 거. 진시황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왕인데 왜 표현이 효공이라고 하느냐. 근데 이때는 이 진효공 당시에는 아직 이 주나라에 대해서 제후로서는 인정하고 주나라의 왕으로서는 어떤 존중은 해주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진효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법가적 개혁이 진시황 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있었고 이미 있었던 법가적 개혁을 바탕으로 뭐예요? 진시황 때 힘을 키워서 어, 중국을 정복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법과 중심의 개혁을 진나라만 했던 건 아니에요. 제 나라에선 추기가 그리고 조나라에선 누가 막 위나라에선 이회가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법과적인 개혁을 하는데 근데 뭐 공부한다고 다 1등 하나요? 가장 훌륭한 성과를 냈던 법과 중심의 개혁이 진나라에서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황제가 통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짜잔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 아마 중국의 무슨 드라마일 거예요. 어,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온 사진인데 뭔가 통일을 한 황제의 어떤 위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 중국을 통일하는데 합정과 연횡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냐면 이 아까 지도를 다시 볼까요? 진이 지금 이쪽에 있죠. 진이 이쪽에 있는데 진이 너무 센 거예요. 이렇게 세니까 합종이라고 하는 건 나머지 나라들이 세로로 이렇게 동맹을 맺는 걸 합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맹 맺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진나라가 이걸 깨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해요. 하나는 연횡 그리고 하나는 원교 근공. 연횡이라는 건 뭐냐면 각 개별 국가별로 이제 가로로 하나하나 이렇게 동맹을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 진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력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나머지 나라들끼리 이렇게 동맹 맺어서 한 팀을 이룬다고 해도 속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진나라가 진지하게 동맹을 제의해 온다고 하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동맹을 제의해 온다고 하니까 동맹을 제안해 오니까 그걸 거절하기 어렵겠죠. 우리도 미국이랑 그렇게 동맹을 칼같이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막 뭐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면서도 미국이 제일 세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나라가 이걸 이용한 거죠. 내가 동맹을 제안하면 기존에 세로로 동맹을 맺고 있던 나라들도 뿌리치기 힘들걸? 요걸 생각해서 이렇게 동맹을 제안하는 거죠. 요걸로 하나 깼고 그다음에 원교 근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멀리 있는 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나라를 공격해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조나라를 봐봐요.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건 위나라보다 조나라가 멀죠. 그러면 조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위나라를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조나라한테 공격당할 일은 없겠죠.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만 얘기하면 양면 공격도 가능하겠죠. 이런 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나라 정복하고 그 다음엔 연나라랑 친하게 지내서 조나라 공격하고. 근데 자 그러면 조나라 입장에서는 어 나중에는 나한테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 아니야? 지금은 위나라 공격하려고 이렇게 나랑 친한 척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나라가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니까 동맹 맺자고 할 때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전략으로 이제 중국을 통일했다라는 거고 최초로 스스로를 황제로 자칭하는데 어, 이 황제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삼황오제 있죠? 거기서 따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른 왕들보다는 한 클래스 높은 지배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법과를 채택했고요. 그리고 또 법과를 채택하면서 다른 사상을 탄압해요. 그래서 분서갱유라고 하는 사건을 2년간에 걸쳐서 벌이는데, 분서는 이제 다른 사상이 담긴 책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갱유는 특히나 유학자들, 다른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땅에 파묻는 걸 이제 갱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불태우고 연구하는 학자도 파묻어서 다른 학문은 연구하지 못하게 하는. 근데 그렇다고 싹 다 불태운 건 아니고요. 국립 중앙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중앙 연구기관에는 최소한의 다른 학문에 관한 책들을 남겨둬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른 사상을 탄압했다는 거. 그다음에 9년제를 채택하는데 주나라에 대한 봉건제를 비판한 거죠. 주나라의 봉건제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그 아들이 제후로서 자기 지역을 알아서 다스리게끔 하는 거였는데 9년제는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닌 관료 중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방관이 알아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황제의 명령을 받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서 황제의 권력을 높인 제도죠. 그다음에 만리장성을 짓고 흉노를 토벌하는데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진시황이 다 지은 건 아니고요. 옛날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이쪽에 이렇게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나라들이 이제 북쪽 지역의 북방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성을 쌓아뒀어요. 근데 이제 진나라 때 통일하면서 이 성을 쭉 이은 거예요. 진시황 때. 그게 이제 만리장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어적으로 만리장성만 쌓는 게 아니고 이때 가장 중국을 피곤하게 했던 북방민족이 흉노였는데 몽염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흉노를 토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로를 정비하고요. 화폐, 도량형, 문자, 차괴를 통일합니다. 차괴라고 하는 건 수레의 폭을 얘기하는데 수레의 폭을 통일해야 도로를 정비할 수 있겠죠.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 차량이 생산되는 게 일정한 폭을 넘기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차량 한 대가 2개 차선 이상을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운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레의 폭을 통일시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폐는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에는 나라가 여러 개였는데 그 나라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제 화폐 단위도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거래하기 좋게 통일했다는 거고,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도량형은 어 단위인데 도는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 미터 그걸 얘기하는 거고, 량은 무게예요. 몇 킬로그램 하는. 그리고 형은 부피예요. 몇 세제곱미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 도량형의 이 단위를 똑같이 통일했다. 그래서 이제 화폐, 도량형, 문자, 차교 이런 걸 통일하는 건 전부 다 상업의 발달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업이 좀 더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앙정치제도로 삼공구경제가 실시되는데 어, 뭐 삼공의 뭐 승상, 어사대부, 뭐 관찰사사 이렇게 뭐 얘기가 되는데 삼공구경제가 각각 뭔지를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진시황 때 처음으로 중앙정치제도라고 하는 게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 진시황 때 했던 모델을 뭐 다양한 변화를 겪긴 하지만 요때 중앙정치제도를 실시했던 걸 본따서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들도 요 모델을 가지고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변화해서 중앙정치제도를 실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치제도, 우리가 그렇게 늘 배워왔었던 중앙정치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게 아시아권에서는 진시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공수작제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아까 법관은 신상필벌이라고 했죠. 잘했으면 확실하게 상 주고 못했으면 확실하게 벌 주는 게 이제 신상필벌인데, 특히나 군사적인 분야에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자귀를 수여해주는, 제후로 봉해주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군공수작제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군사적으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군공수작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책을 펼쳤죠. 천재적인 어떤 지배자의 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진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을 봐야 될 텐데요. 특히나 진시황 때 굉장히 많은 대규모 건축이 있어요. 아까 만리장성도 봤고, 그다음에 함양궁이라 그래서 진시황이 머무는 수도의 왕궁도 지었고요. 근데 이 정도야 뭐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치더라도 아방궁은 이제 황제의 별장이거든요. 그리고 여산릉은 황제의 능이에요. 근데 이제 진시황은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걸 꿈꿨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능도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에서 퇴임하고 난 뒤에 갈 곳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황궁처럼 꾸며놔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이제 공사가 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건축을 여러 번 실시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 하겠어요? 본인이 가서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더구나 이제 법과를 강력하게 실시했단 말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자, 이제 백성들 몇 명을 정해서, 한 몇백 명을 정해서 아방궁을 지어야 될 거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건설 현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뿌려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엄청난 장마가 왔다든지 폭우가 왔다든지 뭐 다쳤다든지 뭐 다양한 사정이 생길 수 있는, 뭐 길을 잃었다든지 다양한 사정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안 봐주고 그냥 늦게 오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법과를 너무 강력하게 실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나 짜증 같은 것들이 공감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진승, 오광 이 두 사람이, 야, 우리 어차피 지금 늦었어. 지금 가봐야 도착하면 어차피 늦어. 어차피 죽어. 야, 근데 어차피 죽을 거 한번 들이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늦게라도 도착한 다음에 늦었으니까 당당하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주변 농민들을 설득해서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그게 이제 진승오광의 난인데, 이 진승오광의 난이 중요한 건 이게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에요. 그리고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 발생하고 나서 진승오광의 난으로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배경에 보이는 사진은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이 진시황의 무덤으로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이제 흙으로 빚은 인형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사람 크기거나 좀 더 커요. 저게 저도 중국 가서 직접 본 건 아니고, 언제였지? 대학교 2학년 때였나? 그 국중박이라 그러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요 병마용갱 실물을 가져다가 특별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봤거든요. 근데 되게 커요. 되게 커. 되게 실제 사람 같고, 하여튼 최소한 막 제 키만 한 게 없어요. 제가 또 키가 작잖아요. 거의 다 180 넘는 것 같아요. 이 저 흑인형의 크기 자체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람만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당시에 썼었던 전투용 마차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구현해 놓은. 그래서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만큼의 병력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분의 1도 발굴 못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병마용갱들이 아직도 발굴이 안 된 채로 땅 속에 숨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